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게 되다니 감회가 새롭네요.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듣다 보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곤 했는데 제가 직접 경험해보니 사람 사는 게 크게 다르지 않고 주변인 중 빌런이 꼭 있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인생 최악의 빌런이 벌인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위로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어려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언니 대신 언니 역할을 해야 할 날이 참 많았죠. 물론 지금은 일상생활하는 것에 아무 지장 없을 만큼 나았지만요. 홀어머니라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언니의 생일날만큼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쭉 수수팥떡을 꼭 만들어 생일상에 올리곤 했어요. 엄마가 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언니가 부러울 때가 참 많았어요. 하지만 병원을 밥 먹듯이 가는 언니를 보면서 부러움을 떨치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목소리도 얼굴도 하나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저 빛바랜 사진 속 남겨진 모습, 그 몇 장이 전부였죠. 그렇게 여자 셋이 살고 또 학교도 여중, 여고, 그리고 여대까지 나와 이성과 접할 일이 거의 없었어요. 연애도 대학 졸업 때까지 만나본 적도 없을 만큼 연애에도 영광이었죠. 그러니 성인이 되고 처음 이성을 만났을 때 저는 모든 의지를 다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자가 저에게 잘해주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몰랐죠. 그렇게 바보 같은 연애를 2년이나 한 뒤 결혼했어요. 그게 지금의 남편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것에 대해 불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뭐라고 구슬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반대하던 분이 갑자기 결혼 승낙을 해줬어요. 그때 남편은 어찌나 으스대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찌질했네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 저를 존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없는 형편에 친정엄마의 성화로 대학까지 나와 제 앞가림 잘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나 제게 못 배웠다고 구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남편은 저보다 가방끈도 더 짧은데도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자신의 성에 차지 않으니 그런 것으로라도 꼬투리를 잡으려는 걸 알았기에 가볍게 넘기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못 배웠다는 등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못하냐는 등 구박할 때면 저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으니 잘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넘겼거든요. 시어머니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나무라지 않았고요. 하지만 아무리 대처를 잘하고 넘긴다고 해도 고부 갈등은 언제나 힘들기 마련 아닌가요? 그런 것을 알 턱이 없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하는 것 정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하곤 했어요. 연애할 때나 의지가 되었지 결혼하고 보니 그렇게 철이 없을 수 없더라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남편은 저보다 잘난 것은 눈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도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가방끈도 저보다 짧고 돈벌이도 저보다 시원찮고요. 그렇다고 남편 구실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말 한 번을 예쁘게 한 적이 없으니 말이에요. 제가 돈을 더 잘 벌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 제가 하는 만큼 벌었고 남편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저는 그런 와중에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거기다 애 출산 후 1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력 단절 된 적이 없고요.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할 만큼 잠 줄여가며 그렇게 일하면서 지냈어요. 그런 노력 덕에 애들 다 대학을 보내고도 걱정 없을 만큼 돈도 모았고 아이들 방이 하나씩 있는 네 식구 살기 넓은 집에서도 살게 되었어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따지기는 민망하지만 흥청망청 돈 쓰기를 좋아하는 남편을 둔 것 치고는 정말 잘 읽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신의 아들보다 능력도 좋고 이만큼 좋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움은 조금은 있을 법도 한데 시모는 그것조차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 가장인 남편보다 더 우위에 있으니 남편의 길을 팍팍 죽인다면서 여자가 잘 되려고 하니 남자가 힘을 못 쓰는 거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길을 살려주겠다고 벌 수 있는 돈을 안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제 도움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이 부족함을 느끼면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아서 더 악착같이 일했던 것이에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늘 남이나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거기다 아이들은 제가 바쁜 것을 참 좋아했어요. 물론 어릴 적에는 많이 칭얼대기도 했고 제가 일하는 탓에 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다녀야 했지만 어느 정도 자란 지금은 집에서 뒹굴거리는 엄마보다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사는 엄마가 더 멋지다면서 말이에요. 심지어 둘째 아이는 제가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말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본보기가 되었는지 아이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직접 찾으려고 하고 또 해내려고 노력하는 자세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삶이라는 것에 대해 무기력하게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지내는 것은 남편뿐이었죠. 그런데 그게 모전자전이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어찌나 우유부단하던지 매사에 선택하는 것에 대해 늘 어물쩡대고 망설이는 법이 많았어요. 거기다 늘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기 일쑤였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그제야 바삐하는 그런 스타일이더군요. 저와 맞지 않은 시어머니의 생각 차이 때문에 저에게는 시댁하면 늘 답답함부터 밀려왔어요. 미리 일을 해놓으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되려 아직 멀었는데 뭘 미리 하려고 하느냐고 나무랐고 결국에는 미루고 미루다 제가 일 때문에 바쁠 시기에 꼭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하려고 했죠. 저는 그럴 때면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고군분투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군말 없이 모두 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시어머니에게 덜 미움받고 싶기도 했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제가 선택한 것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제가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럴 때 유일하게 저를 칭찬해 주었고요. 독하다 했지만 이럴 땐 참 쓸모있다면서 말이에요. 칭찬에 인색한 분이 해주는 칭찬이니 몸은 힘들어도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가족의 실질적 가장 역할과 시댁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친정엄마는 늘 뒷전이 되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엄마를 챙기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죠. 그래서 늘 그걸로 트집을 잡으셨어요. 한 번은 친정엄마의 생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갈비찜이 드시고 싶다며 당장 만들어달라고 성화를 부리셔서 어쩔 수 없이 일하던 중간에 재료를 사서 시댁에 찾아갔었죠. 그리고 시댁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 만들어드렸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의 생일 당일에 회사 미팅으로 시간을 낼 수 없어 그날 미리 친정 식구와 저녁 약속을 잡아놨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거절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갑자기 제가 만든 갈비찜을 맛본 뒤 남은 뼈 조각을 제 발에 고의적으로 떨구며 말했어요. 어쩐지 네가 순순히 올 때 알아봤어야 했다. 네 친정엄마랑은 좋은 곳에 가서 외식할 생각이었으면 나는 내가 부탁을 해야만 얻어먹는 이 갈비찜이나 대충 해주고 가려던 심산이었던 거냐? 더럽고 치사해서야 원. 입맛 떨어졌으니까 네가 만든 갈비찜 다 챙겨가거라. 어머님께서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일하던 중에 재료까지 사와서 해드린 건데 대충 해줬다니요. 그리고 친정엄마 생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날 제가 일 때문에 시간을 비울 수 없어서 오늘 대신 생신을 챙겨드리는 건데 그것마저 서운해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차별 아니면 뭐야. 피 섞인 부모는 뜨신 밥에 고기 서먹이면서 나는 이따위 거나 먹으라는 게 어쩜 조금 예뻐 보일라 치면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갈기는지. 이러니 정이 붙냐고 이러니.
작년 내 생일 때는 우리 집에서 대충 떼어놓고 지애미 생일이라니까 뭐? 외식? 작년 어머님 생신 때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명품관까지 가서 한정판 백 사셨잖아요. 제가 외식이라도 하자니까 제게 이렇게 돈 많이 쓰고 뭘 또 쓰냐고 집에서 가볍게 먹자고 한사코 거절하셔서 집에서 식사한 거고요. 작년 저희 엄마 생신은 어머님 입원하셔서 병간 하느라 챙겨드리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꼭 챙겨드리고 싶어서 저녁 약속 잡은 거예요. 아이 시끄러. 시엄마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이 어디 운송을 높여.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가. 우리 집안에 뭐 이런 게 굴러 들어와서 사람을 이렇게 복장 터지게 만드는지 몰라. 그날 뒤로 며칠을 시어머니는 제게 서운함을 표현하느라 잔소리를 퍼부어댔고 저는 결국 시모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시간을 내어 시댁 식구와도 외식을 해야 했어요. 심지어 친정엄마와는 비교도 되고 싶지 않다면서 호텔 뷔페를 미리 예약까지 해두었더라고요. 친정엄마와는 평소에 우리 여자 셋이 좋아하는 닭발집에 가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나 나누면서 소소한 추억거리를 쌓은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친정엄마를 챙기는 것만 보면 눈이 뒤집혀 난리를 치니 제가 친정엄마를 챙기는 것까지 시어머니의 눈치까지 보며 해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렇게 눈치나 보며 친정엄마를 잘 챙기지 못했던 게 큰 후회로 돌아오는 날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엄마는 젊은 시절 우리 자매를 혼자 키우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정말 피땀 흘려가며 고생하셨는데 그 탓에 이른 나이에 골병이 들었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몸은 더욱 쇠약해지셨어요. 그래서 매년 건강검진은 꼭 해드렸죠. 제가 떳떳하게 엄마를 챙길 수 있는 유일한 효도가 그것이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도 매년 건강검진을 했으니까요. 그 가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던 날도 엄마의 건강검진 예약일이었어요. 평소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미리 시간을 비워두고 꼭 따라 나서곤 했는데 그날은 하필이면 제가 몸살이 나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언니도 당연히 제가 함께 간다고 알고 있어서 미리 회사에 이야기하고 시간을 빼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그날은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어 반차도 쓸 수 없던 날이었죠. 제가 엄마에게 이야기를 미루자고 조금 고집을 피웠는데 친정엄마는 자신이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자식들 도움 없이 건강검진도 못 받으러 갈 만큼 노인네도 아닌데 왜 그리 유난이냐며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엄마는 아픈 제게 푹 쉬고 있기나 하라며 자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연락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호련히 병원에 혼자 가버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건강검진을 마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엄마 집으로 가는 길 중 가장 빠른 길은 고가도로를 타고 가야 했고 얼른 집에 가 쉬고 싶었던 엄마는 택시기사분께 빠른 길로 가달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가도로를 타고 가던 중 큰 트럭이 졸음운전을 해 엄마가 타고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생기고 말았어요. 기사님은 다행히 목숨에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하필 트럭과 부딪힌 방향이 저희 엄마가 앉아있던 쪽이라 너무도 큰 타격을 입고 말았던 거죠. 결국 엄마는 병원으로 이송 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소식에 몸이 아픈 것도 새까맣게 있고 엄마가 잠들어 버린 곳으로 황급히 출발했어요. 제발 아니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은 깊은 후회였어요. 조금 더 고집을 피워서라도 이야기를 미룰 걸. 내가 좀 아팠어도 엄마와 동행을 할 걸. 그리고 이렇게 허망하게 떠날 줄 알았다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효도하고 자주 찾아뵐 걸. 엄마의 장례식장에서도 저와 언니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사고사였기에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40도에 육박하는 펄펄 들끓는 열을 앓으면서도 저 스스로가 지금 아프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참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신락 같은 희망을 느꼈는데 그건 시어머니가 엄마의 장례식장에 찾아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눈물을 흘려줬다는 것입니다. 엄마를 썩 마음에 들어하진 않았지만 같은 여자로서 힘들게 살다가
일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도 가엾고 또 안타깝다면서 고인이 된 엄마가 부디 좋은 추억만 간직한 채 좋은 곳으로 가길 소망한다고 말해주는데 그게 그렇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참 많이 위해 주었고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어찌나 저를 살들이도 챙겨주는지 새삼 남편의 든든함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게 남은 또 다른 가족들의 도움으로 친정엄마의 마지막 길을 꿋꿋이 지킬 수 있었죠. 거기다 정신없는 언니와 저를 대신해 장례식을 마친 뒤에도 남편이 부조금 관리까지 다 신경 써준 덕에 언니도 제 남편이 있어 온전히 엄마의 마지막을 슬퍼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도움받게 되어 너무 든든하다고 연신 고마워했어요. 원래라면 맞이인 언니가 전반적인 것을 모두 신경 써야 했지만 언니가 제게 대신해 주기를 부탁했어요. 워낙 자신이 하는 일 외에는 무지하고 남에게 소신껏 이야기하지 못하는 편이라 힘들 것 같다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직접 나서서 처리하기로 했죠. 그런데 엄마를 보낸 뒤 온전히 슬픔을 만끽한 뒤 정신을 차리고 확인해보니 원래 알고 있던 부조금 금액과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직접 나서서 마무리까지 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원래 알고 있던 금액과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여러 차례 확인해 보았으니 믿으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었을 텐데 제가 한 계산에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두어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해외여행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했던 시어머니가 언질 한 번 없었는데 돌연 해외여행을 갖다 주시길 듣게 된 거죠. 더욱 황당한 건 보내드리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때마다 가고 싶지만 비싼 돈 주고 갈 생각하면 배가 뒤틀린다며 차라리 꾹 참고 대신 돈으로 달라던 분이셨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 남편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물었고 곧 황당하다 못해 열이 솟구치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보내드린다고 해도 거절하던 분이 어머님이 무슨 꽁돈이라도 생겼어? 갑자기 웬 해외여행? 친구분들끼리 뭔 개라도 하고 계셨던 건가? 개는 무슨 장모님 부조금 말이야. 내가 너네 자매 도와준 값으로 내목됐어. 그걸로 엄마 해외여행 보내줬는데? 친구분들 모아서 가느라고 돈 꽤 썼다니까. 겸사겸사 너네 자매도 도와주고 엄마한테 효도도 했지. 장모님 그렇게 가신 거 보니까 나도 엄마한테 효도해야겠다 싶더라고. 그럼 저번에 내가 부조금 금액 다른 것 같다고 했을 땐 왜 아니라고 잡아댔어? 다른 게 맞는 거잖아. 이 사람 참 다르긴. 내가 내 몫으로 뗀 거 빼면 딱 맞으니까 맞는 거지. 얼마 떼지도 않았는데 그걸 굳이 이러니 저러니 말해야 돼? 당신이 멋대로 몫이라고 떼낸 거면 엄연히 도둑질이야? 내가 당신한테 고맙다고 챙겨줬던 돈도 따로 받아놓고 이게 말이 돼? 그리고 왜 우리 엄마 부조금으로 네 엄마한테 효도를 해? 꿈에서 장모가 내 마음대로 쓰래. 근데 왜 네가 난리야? 누가 보면 내가 진짜 훔친 돈인 줄 알겠네. 도둑질 취급 집어치워. 네가 하든 내가 하든 생긴 돈으로 효도 좀 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 알고 보니 제가 확인한 금액과 달랐던 부조금은 남편이 자신의 몫이라고 임의로 떼서 챙겼던 것이었고 그렇게 챙긴 부조금으로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시어머니의 해외여행을 보내주었던 겁니다. 저는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차서 더 말도 안 나왔어요. 저는 남편과는 더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무작정 집에서 가장 큰 캐리어를 꺼내 남편의 짐을 마구잡이로 싼 뒤 남편의 손에 쥐어주고 집에서 내쫓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행동에 한참을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현관으로 자기 발로 걸어가며 말을 하는데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날 내쫓는다고 뭐가 바뀌냐? 넌 진짜 쓸데없는 거에 힘쓰더라. 가끔 보면 진짜 갑갑해.
쓸데없는 거에 힘을 쓰던 말든 인간 같지도 않은 네가 알 바 아니니까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네 돈 내 돈인데 뭐가 문제냐고. 아유 진짜 어이가 없네. 부부가 네 돈 내 돈 가리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치사하게 왜 이래? 애들도 아니고. 아유 어차피 내가 내모가 안 챙겼으면 당신한테 돌아오는 돈일 텐데 뭐가 문제냐고. 그래, 여태 네 돈 내 돈 가르지 않고 내 돈으로 이만큼 살았는데 그게 너무 후회돼서 지금부터라도 가릴 생각이다. 그러니까 네 돈 한 푼 안 들어간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은 제 말에 한숨을 푹 쉬더니 며칠 시댁에 가 있을 테니 머리 좀 식히고 있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사라지고 난 뒤 곧장 집 비밀번호까지 완전히 바꿔버렸죠. 말은 그렇게 했어도 분명 제가 일 때문에 밖에 나간 사이 집에 기어들어와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거실 소파에 누워 한가하게 TV나 보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게 불보듯 뻔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제 생각처럼 나간 지 이틀 만에 집에 찾아왔고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고는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부부싸움은 잘 안 했지만 한 번 할 때마다 남편이 시댁에 가곤 했었기에 이번에도 그저 가벼운 다툼이라고 남편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난생 처음으로 집 비밀번호도 바꿨고 남편은 정말 이 정도 일로 별거라도 할 작정이냐며 이 정도로 까탈스럽게 굴었으면 그만 좀 쉬어하라고 현관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죠. 저는 복도랑 이어진 작은 방 창문을 빼꼼히 열어 남편에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우리 집 앞에서 꺼지라는 말을 남긴 뒤 창문도 걸어 잠궈버렸어요. 그 후로 남편은 하루에 수십 통씩 어쩔 땐 1분마다 한 번씩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싹 다 무시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왔고 남편이 시댁에 있는 것을 보고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남편이 시댁으로 가게 된 경위를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제게 자신이 해외여행 다녀온 것이 남편까지 쫓아날 일이냐면서 해외여행 다녀오느라 쓴 비용을 이제 와서 어쩌라는 거냐며 고집은 그 정도 부렸으면 됐으니 남편을 얼른 데려가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는 끝낼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대답에 자신이 엄마 떠난 것을 애도하는 마음까지 표했는데 그 얼마 안 되는 부조금으로 해외여행도 못 가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나 시모의 뻔뻔스러운 언행에 당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의 통화를 마친 뒤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죠. 소란 피우지 말고 한 달 동안 따로 잘 지내면 그때 상황 봐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이에요. 사실 그건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도를 넘은 언행에 제대로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그 복수를 위해서라도 제게 조금의 여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너무도 바빴지만 또 너무도 마음 편한 날들을 보냈어요. 아이들도 매일 거실 차지하고 빈둥거리는 아빠를 보는 것이 탐탁지 않았는데 없으니 집이 다 훤해 보인다고 말하는데 어찌나 웃음이 나던지. 그런데 딱 따로 지낸 지 한 달이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게 또 전화해서 닥달을 했어요. 원하는 대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냈으니 이제는 고집 그만 피우고 다시 남편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이에요. 저희 애들만도 못하는, 애들의 속을 모르는 두 모자는 아이들 핑계까지 대며 남편이 집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고 어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우스웠어요. 하지만 곧 제 신경을 건드리는 말을 시어머니가 내뱉고 말았습니다. 제게 부조금으로 자신이 여행 갔다는 것을 정 못 참겠으면 해외여행 비용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그럼 되겠느냐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못 참아주겠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모욕하는 말도 빼놓지 않았죠. 야, 네 하나뿐인 시모가 난생 처음 해외여행 좀 다녀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트집을 잡을 문제니? 아, 너는 어떻게 돼? 내가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야? 다 죽은 사람 앞으로 한 부조금에 내가 낸 돈은 없다니? 네가 나였으면 이따위 대우가 기분이 좋겠느냔 말이야. 어떻게 가장인 남편까지 내쫓길?
어머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머님 앞으로 들어온 부조금 일부 빼돌려서 제 친정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뭐야? 이 정신 나간 년이 어디다 비교하는 거야? 이거 개념이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지 엄마 죽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그리고 내 아들이 애초에 너한테 부조금을 맡기겠니? 뭘 믿고? 이렇게 멍청해서야 원. 이러니 눈 뜨고 코 베이지 이 모질한 거사.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전화를 끊고 당장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이렇게 쉽게 데리러 올 거면서 뭐 이리 시간을 끌었냐는 듯이 눈을 축혀뜨며 저를 바라보았죠. 남편은 저를 보고 이제 자신의 짐을 가지고 나오면 되냐며 그간 묵었던 방으로 어기적 걸어가는데 시어머니도 같이 짐 챙기는 것을 돕겠다며 남편의 뒤를 따랐고 저는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감히 어디에 발들일 생각을 하냐고 소리를 빽 지른 뒤 손에 쥐고 있던 이혼 소장을 마구잡이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둘은 굴하지 않고 되려 제게 무슨 이깟일로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하는 거냐며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만으로 제가 오만방자하다고 이런 걸로 자기들을 겁박하면 누가 겁을 먹을 줄 아느냐며 콧방귀를 껴대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간 제가 시댁을 위해 힘써왔던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시댁에 쓴 돈은 몇 억은 우습게 넘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한 줄 모르는 이 집안 사람들이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말에 인상을 쓰며 팔짱까지 낀 채로 어디 더 할 말 있으면 더 해봐라는 식의 눈빛을 쏘아대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아직 더 보여주지 않은 서류가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제야 시어머니는 움찔하더군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바로 손에 쥐고 있던 나머지 서류 하나도 남편의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남편은 아무리 우스워도 자신이 가장이고 남편인데 이렇게 대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해드느라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제가 던진 서류는 안중에도 없더군요. 그나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진 서류를 쥐어들어 확인해 보았어요. 그리고 곧 시어머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고 손까지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곧 떨리는 목소리를 한참 동안 가다듬었죠. 그러고는 나긋나긋하면서도 절박한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이 서류가 다 뭐냐고 묻는데 저는 서류를 잘 보시면 알지 않느냐고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했고 남편도 이제야 궁금했는지 시어머니에게 바짝부터 서류의 정체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게 손이라도 올리려고 했는지 욕설을 뱉으며 오른쪽 팔을 위로 쭉 뻗어 올리는데 그것을 제지한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의 팔을 잡아 끌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어서 꿇으라며 소리쳤어요. 남편은 마지못해 시어머니 옆에 딱 붙어 무릎을 꿇었지만 눈에는 불만이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다 웃음이 다 터졌어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노발대발을 하더니 서류 몇 장으로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모습이 진짜 구차해 보였거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비꼬는 어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말에 화를 내기는커녕 더없이 절박한 목소리를 한 채 애원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제가 하는 겁박 따위에 겁을 먹을 것 같냐고 하신 분은 다 어디에 가신 거죠? 갑자기 태세 전환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셨네요. 예상은 했지만 너무 뻔해서 웃긴데요. 예, 그래도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고작 부조금 몇백만 원으로 이게 다 말이 되니? 내가 미안하다. 윗사람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아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못했어. 아들놈이 빼돌렸던 부조금은 내가 어떻게든 다시 다 돌려주마. 그러니 그만 기분 풀렴. 고작 이 정도에서 멈출 거였다면 애초에 이 서류들을 들고 달려오지도 않았겠죠. 제 기분은 더 풀릴 수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그 부조금도 다시 돌려준다고 해도 기쁘지 않고요. 아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풀리겠니? 응? 어떻게 해야 멈춰줄 거니? 아이, 그래. 별거라도 쭉 이어가면 그러면 될까? 별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쭉 이야기 꺼내지 않으마. 아이, 그러니 제발. 죄송하지만요,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 같은 관계 이만 끝내죠. 제가 열심히 살면서 가족 같지도 않은 가족한테 낭비한 돈도 시간도 너무 많아서요. 어머님 아들 반품할게요. 저는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압류 건은 해제할 일이 아마 없을 거예요. 이의 신청 하나만 하신 건 아시죠? 괜히 힘쓰지 마시라고요. 예, 아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매정하니? 아무리 그래도 너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20년은 넘어. 애들 생각은 안 하니? 아빠 없이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애들한테도 피해가 클 거야. 이혼이라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라고. 쉽지 않죠. 그런데 어쩌죠? 아이들도 이미 제 생각과 같아서요. 남편이 번 돈으로 애들 선물 한 번을 사봤겠어요? 자기 쓰느라 바쁜데. 그런 아빠 필요도 없다네요. 제가 여자들끼리만 살아보니까 그것도 그것대로 다 복해요. 그러니 걱정일랑 마세요. 아무리 미워도 부모고 애증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이혼을 정해야겠으면 가압류만이라도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이제라도 자라마. 20년은 너를 막대했으면 앞으로 남은 몇십 년은 이 시엄마가 아닌 친정엄마만큼 너를 살뜰히 살피고 아끼마. 그래도 안 되겠니? 고부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친자식만 못하다는데 그게 되겠어요?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디 한번 잘 지지고 볶으면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실지 기대가 되네요. 앞으론 평생 마주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요, 우리. 남보다도 더 남 같은 시댁도 이제 끝이니까. 저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시모와 남편을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도 홀가분한 마음으로요. 시어머니는 집으로 향하는 제 바지 끄댕이라도 잡기 위해 기어오셨지만 소용없었죠. 사실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보여줬던 서류는 시댁 재산을 가압류 걸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굽신거렸던 이유는 제게 빚진 것이 있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겨서였어요. 실은 저희 엄마가 별세하기 1년 전 시부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시부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했는데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문제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그 탓에 관리해주는 사람이 몰래 빼돌린 비자금을 횡령하고 달아나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 탓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요. 거기다 시부의 병원비까지 감당하기에는 시어머니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큰 도움이 되지도 못했고요. 시어머니가 어쩔 도리가 없으니 살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집까지 팔아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나이에 그 집까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지막에는 결국 제게 도움을 청했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정말 이 악물고 모았던 돈을 모두 내주었어요. 물론 갚기로 하는 전제로요. 시어머니는 계약서라도 쓰겠다고 하기에 저희끼리지만 계약서도 쓰고 구두로도 녹음을 해놓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그렇게 빌려간 돈을 갚기는커녕 나중에는 저에게 가족끼리 무슨 돈을 빌려주고 갚고 이러냐면서 주면 준 걸로 끝내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위에서 말한 몇 억은 훌쩍 넘겠다고 한 그 돈이 바로 제가 이런 이유로 빌려드린 돈이었으니까요. 적은 돈이라면 몇 번이고 도움이 된다면야 시부가 빨리 완쾌하는 바람을 담아 보탬이 되고 싶다고 드렸겠죠. 하지만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정도의 돈을 그냥 준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것도 제 전 재산이었던 돈을요. 저는 이혼하는 마당에 시댁의 안위까지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나 싶어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면서 돈도 확실히 정리해야 제대로 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돈 때문에 시작된 문제는 돈으로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이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만발의 준비를 해두었어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걸어둬야 빼돌릴 일이 없겠지 싶었거든요. 저는 시댁에 다녀온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 관련 변호사를 만나면서 탄탄하게 준비를 했고 결국 이혼 소송에까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부랴부랴 변호사를 알아본 것 같지만 시댁의 재산도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 자기 수중에 돈을 모을 턱이 없던 남편은 저렴한 비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는데 시간을 다 쓰고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반면 만발의 준비를 한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라도 그간의 제 서러움을 위로받게 되었어요. 거기다 제가 기약 없이 돌려받을 날만을 기다렸던 시댁에 빌려줬던 그 돈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저를 고소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 법적으로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야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인지 이혼 소송 중간에 시어머니도 남편도 찾아와서 저를 해코지하기도 하고 또 싹싹 빌면서 저를 달래려고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게 그런다고 될 일인가요? 저는 해코지하는 남편에게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잠재웠고 싹싹 비는 시어머니께는 다 끝난 마당에 자꾸 찾아와서 일해봤자 소용없다고 엄포를 놓았네요. 남편은 자신이 이혼하는 대신 양육비는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도 난리를 치기에 남편에게 당신보다 더 능력 좋은 내가 엄마인데 그깟 양육비 안 준다고 뭐가 바뀌겠냐고. 대신 애들이 보고 싶어 하기 전까지는 애들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딱 잘라버렸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제가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현재를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엄마가 떠나고 얼마 뒤 검진받았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실은 엄마가 검진을 다닌 병원이 제 친구의 형제가 운영하던 곳이었거든요. 엄마가 건강했다는 결과를 받았어도 참 슬펐을 테지만 엄마의 검진 결과가 좋지 못했더라고요. 위암을 의심할 만큼의 문제가 있었고 정밀 검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다고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가슴이 쓰리던지 엄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도 또 힘든 병과의 사투를 벌여야 했다는 생각을 하니 엄마의 팔자가 그냥 안쓰럽고 애잔하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남편과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 없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정말 시어머니의 괴롭힘에서도 남편과의 불화에서도 벗어나 오롯이 저와 아이들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조금은 엄마의 인생의 일부를 닮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여자 혼자 엄마라는 위치에서 아이 둘을 키워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물론 힘들지만 그 힘듦에 찌들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으니까요. 그저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앞으로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엄마가 부디 제 선택을 응원해 주길, 그리고 앞으로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매도 내 아이들도 모두 지켜주길 바라봅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승승장구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배 아파 죽겠다 싶을 만큼 약 올라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저희 집은 가족이라는 모양새는 남들과 조금 다를 테지만 화합, 행복, 평안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도록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모녀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